밥만 축낸다고 괄시받던 천한 여종이 하루아침에 대궐 같은 기와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도끼 자루 하나로 억센 운명을 쪼개고 남장을 한 채 장터를 누비며 그녀는 몰락해가는 주인의 등 뒤에서 조용히 기적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세상에 통쾌한 한 방을 날린 덕순이의 위대한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 오른 그녀의 가슴 벅찬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옛날 옛적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기로 유명한 경상도 어느 고을에 최참봉이라 불리는 부유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참봉네 집은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 차 있어 흉년이 들어도 끄떡없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재산이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만큼 인심이 후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최참봉은 성질이 고약하고 아랫사람들을 쥐어짜기로 악명 높은 위인이었습니다. 그런 최참봉 댁 행랑채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여종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덕순이었습니다. 덕순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기고를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갓난아기 시절부터 어미젖을 두 사람 몫이나 빨아댔고 걸음마를 뗄 무렵에는 이미 동네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으며 15이 되던 해에는 웬만한 장정조차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체구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둥근 얼굴은 보름달 같았고 팔뚝은 굵은 물을 2개나 합쳐놓은 듯 실했으며 걸을 때마다 땅이 쿵쿵 울리는 듯 했습니다. 주인인 최참봉은 그런 덕순이를 볼 때마다 못마땅해하며 혀를 끌끌 차곤 했습니다. 사랑채 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다가 덕순이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라도 눈에 띄면 어김없이 호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에잉, 쯧쯧, 저 미련한 것이 또 밥통을 끼고 앉았구나. 여자로 태어났으면 자고로 맵시가 있고 몸놀림이 가벼워야 하거늘 산돼지처럼 살만 찌룩찌룩 쪄서 밥만 축내니 저걸 어디다 쓴단 말이냐. 최참봉의 구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덕순이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최참봉은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비수를 꽂았습니다. 내 인연, 덩치는 남산만한 것이 일하는 꼴은 군뱅이 기어가는 것 같구나. 남들보다 2배를 처먹었으면 일도 2배로 빨라야 할 것 아니냐. 저 살덩기를 팔아서 고기를 샀으면 온 동네 잔치를 하고도 남았겠다. 그럴 때마다 덕순이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천한 여종의 신분으로 감히 주인 양반에게 말대꾸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덕순이에게는 주인의 구박보다 더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남편 만석이 때문이었습니다. 만석이는 본래 몰락한 양반 가문의 서자로 태어나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서 최참봉 댁의 머슴으로 팔려온 사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붓을 잡고 글만 읽었던 탓인지 아니면 타고나기를 허약하게 태어난 탓인지 만석이는 비쩍 마른 몸에 하루 종일 기침을 달고 사는 약골 중의 약골이었습니다. 지게를 지면 다리가 후들거려 몇 발자국 떼지도 못하고 주저앉기 일쑤였고 또 애약볕 아래서 밭을 매다가는 형이증을 일으켜 쓰러지곤 했습니다. 최참봉은 이 부부를 볼 때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기막힌 짝기라며 조롱했습니다. 허허허, 이것 참 가관이로다. 계집은 산적 두목 같고 산에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종이 인형 같으니 음양의 조화가 뒤집혀도 유분수지. 저 뚱보 계집이 밤마다 사내를 깔아뭉개지나 않을까 걱정이구나. 최참봉의 비아냥거림에 다른 종들도 덩달아 킬킬대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여. 덕순이가 만석이 목까지 밥을 다 뺏어 먹어서 절이 된 거 아니겠어?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때마다 덕순이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비록 몸은 약해도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운 사내였습니다. 밤이 깊어 둘만 남게 되면 만석이는 거친 덕순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곤 했습니다.
부인, 내 몸이 이리 부실하여 당신에게 짐만 되는구려. 주인 영감의 저 모진 소리를 듣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내 언젠가는 반드시 몸을 추스려 당신을 호강시켜 줄 것이니 부디 조금만 더 참아주시오. 창백한 남편의 얼굴을 보며 덕순이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그런 소리 마셔요. 저는 끄떡없습니다. 제 몸집이 괜히 큰 줄 아십니까? 이 튼튼한 몸으로 서방님 하나 못 건사 하겠습니까? 덕순이는 남편을 위로하며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돼지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멸시에서 벗어나 보란듯이 살아보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여 덕순이의 다짐은 그저 먼 꿈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순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장작 폐기 작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매서워지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참봉 댁에서는 다가올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땔감을 장만하느라 온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통나무들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를 쪼개어 장작으로 만드는 일이 보통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힘께나 쓴다는 머슴들이 병이 나거나 다른 일로 출타 중이라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장죽을 물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참봉의 눈에 마침 마당을 지나가던 덕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심술기가 발동한 최참봉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덕순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냐, 덕순이 너 잘 만났다. 내 그 산만한 덩치를 어디다 쓰겠느냐. 밥만 축내지 말고 저기 쌓인 통나무라도 좀 패거라. 오늘 내로 저걸 다 쪼개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덕순이는 기가 막혔지만 주인의 엄명을 거역할 수 없어 도끼가 놓인 곳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주변에서 일하던 다른 종들이 킬킬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둔한 것이 도끼나 제대로 들 수 있겠나? 제 발등이나 찍지 않으면 다행이지. 덕순이는 묵직한 무소에 도끼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정네들도 끙끙대며 드는 도끼가 덕순이 손에는 마치 수수깡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쭈뼛거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눈앞에 굵은 통나무를 노려보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거나 먹어라. 하는 심정으로 덕순이는 도끼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힘차게 내리찍었습니다. 쩍 하는 소리가 고막을 때리더니 아름드리 통나무가 단 한 번의 도끼질의 거짓말처럼 두 조각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청명하고 우렁찼던지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덕순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덕순이 자신도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손끝에 전해져 오는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덕순이는 다시 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도끼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통나무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원하게 쪼개져 나갔습니다. 온기가 박혀 웬만한 장정들도 애를 먹는 나무조차 덕순이가 기압을 넣고 내리치면 어김없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몸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희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왔던 서름과 분노가 도끼질 한 번 한 번에 실려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새 덕순이 주변에는 잘 쪼개진 장작들이 산을 이루었고 그녀의 속도는 장정 두세 명이 달라붙어 하는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최참봉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허허, 저것 봐라. 천하장사가 따로 없구나. 밥 많이 먹는다고 구박했더니 밥심을 저기다 쓰는 개로구나. 최참봉은 헛기침을 하며 덕순이의 쓸모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마당 가득 쌓인 장작더미를 보며 다른 머슴들은 덕순이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더 이상 그녀를 뚱보라고 놀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덕순이는 욱신거리는 팔을 주무르며 남편 만석이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오늘 도끼질을 했는데 글쎄 나무가 베듯이 썩썩 잘라지더란 말입니다. 제 몸속에 황소 한 마리가 들어앉은 것 같아요. 만석이는 아내의 투박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인,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내린 귀한 재주요. 그동안 사람들이 당신을 놀렸던 그 몸집이 사실은 우리를 살릴 동가줄이었던 게지요. 이 힘이라면 우리가 남의 집 종살이만 하며 평생을 썩지 않아도 될지 모르오. 만석이의 말에 덕순이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저 부끄럽고 감추고만 싶었던 자신의 육중한 몸뚱이가 실은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두컴컴한 단칸방,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두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작 패기가 아니라 덕순이의 인생을 뒤집을 거대한 역정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덕순이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야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이 괴력을 단순히 주인집 장작이나 패는데 썩힐 수는 없다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덕순이는 남편 만석이와 머리를 맞대고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바깥일을 하여 돈을 벌 수는 없는 노릇이니 남장을 하고 장터에 나가 짐꾼 노릇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석이는 처음에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부인, 그것이 가당키나 한 말이오? 하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경을 칠 노릇이오. 하지만 덕순이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서방님, 앉아서 굶어 죽으나 매 맞고 쫓겨나나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저를 믿어보십시오. 덕순이는 남편의 헌옷을 기워 입고 얼굴에는 숯 검댕을 칠해 거뭇한 수염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낡은 페랭이를 푹 눌렀으니 영락 없는 덩치 큰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속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덕순이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장터에서 나는 덕순이가 아니라 힘센 짐꾼 김돌쇠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 되면 덕순이는 최찬봉의 눈을 피해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음라의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덕순이는 짐꾼들이 모여있는 객주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마침 소금 가마니를 나를 일손을 구하던 객주 주인이 덕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어허, 덩치 한번 좋구나. 힘께나 쓰게 생겼는데 이 소금 가마니를 저기 창고까지 나를 수 있겠느냐? 덕순이는 굵게 변조한 목소리로 걱정 마십시오. 라고 외치며 소금 가마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보통 장정들도 끙끙대며 한 번에 하나, 많아야 2개를 지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였습니다. 하지만 덕순이는 기합 소리와 함께 가마니 하나를 번쩍 들어 어깨에 매더니 그 위에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를 얹었습니다. 무려 3가마니를 걷더니 지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는 모습에 장터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런 천하장사가 어디서 굴러 들어왔대? 소금 가마니 3개를 지고도도 뛰다시피 하네. 그날 덕순이는 장터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쌀가마니, 옹기, 비단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2~3배의 짐을 날랐고 일처리 속도 또한 번개 같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덕순이의 품속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찬봉 댁에서 1년을 꼬박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큰돈이었습니다. 덕순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몸은 천근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장을 벗어 던지고 다시 여종의 옷으로 갈아입은 덕순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찬봉이 이 게으른 것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농땡이를 피우다 이제야 기어들어 오느냐 라며 호통을 쳤지만 덕순이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짖으려면 짖어라. 내 품속에는 내 놈보다 더 많은 돈이 있다. 이중생활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덕순이는 낮에는 미련하고 굼뜬 식모로, 장날에는 괴력의 짐꾼 김돌쇠로 살았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꼬박꼬박 모아 남편 만석이에게 건넸습니다. 만석이는 그 돈으로 몸에 좋은 약을 지어 먹어 점차 기력을 회복했고, 남은 돈은 아무도 모르게 밭을 사들이는 데 썼습니다. 물론 땅 문서는 모두 양반 족보가 있는 만석이의 이름으로 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갈밭 한 떼기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문전옥답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방구석 장판 밑에는 엽전이 그득히 쌓여갔고, 만석이가 관리하는 땅 문서 꾸러미도 제법 두툼해졌습니다. 덕순이는 빨래터에서 방망이질을 하며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을 때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비웃는 동안 나는 너희 주인들이 밟고 서 있는 땅을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단다. 겉으로는 여전히 구박받는 천덕꾸러기였지만 실상 덕순이는 고을에서 알게 모르게 세력을 키워가는 신흥지주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최찬봉의 집안에는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주인의 잘못된 손놀림 때문이었습니다.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라 했던가요? 덕순이와 만석이 부부의 은밀한 곳간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동안 최찬봉의 가세는 썰물 빠지듯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단은 바로 최찬봉이 읍내 장터 귀퉁이에서 벌어지는 투전판에 발을 들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심심풀이로 화투장 몇 장을 만지작거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인지 처음 며칠은 돈을 좀 따는가 싶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낸 도박의 신은 최찬봉에게서 이성도 체면도 그리고 재산도 모두 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잃으면 본전 생각에 눈이 뒤집히고 조금 따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가망신의 지름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밤새도록 뼈골 빠지게 일한 돈을 고스란히 투전판에 쏟아붓고 퀭한 눈으로 집에 돌아오면 최찬봉의 부인은 눈물로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영감,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다가는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가산을 다 탕진하고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하지만 이미 노름 귀신이 씌인 최찬봉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에이, 여편네가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내 이번에는 기필코 잃은 돈을 다 찾아올 테니 장롱 속에 숨겨둔 비녀라도 내놓으시오. 최찬봉은 헛된 꿈을 꾸며 논문서와 반문서를 하나둘씩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이 하룻밤 노름비지로 날아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봄에는 앞가을 건너 비옥한 논이 남의 손에 넘어갔고 가을 추수가 끝나기도 전에 뒷산 밤나무 밭이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집안 살림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곳간은 텅텅 비어 쥐새끼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 도망갈 지경이었고 하인들에게 줄 세경도 밀려 하나둘씩 짐을 싸서 집을 떠나는 종들이 늘어났습니다. 한때 떵떵거리던 부잣집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집안에는 음산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찬봉의 허세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진 것이 없어질수록 자존심만 더 세져서 만만한 아랫사람들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특히 덕순이는 여전히 최찬봉의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하루는 최찬봉이 마당에 나와보니 덕순이가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덩이를 물에 말아 먹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찬봉은 덕순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연,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년 목구멍에는 밥이 넘어가느냐? 네가 처먹는 쌀만 아꼈어도 내 논 한 마지기는 지켰겠다. 주인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종년이 태평하게 밥이나 축내고 있다니. 덕순이는 억울했지만 이번에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주눅든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냉소적인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주인 양반,
그 논을 누가 샀는지 아시면 아마 뒤로 넘어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찬봉이 노름빚에 쫓겨 급하게 그리고 헐값에 내놓은 알짜배기 땅들은 모조리 중개인을 통해 만석이의 이름으로 즉 덕순이의 재산으로 둔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찬봉이 밤마다 투전판에서 재산을 탕진하는 동안 덕순이는 낮마다 장터에서 김돌쇠가 되어 땀 흘려 번 돈으로 그 재산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주인과 그 새는 물을 부지런히 받아 제 독에 채우는 종의 형국이었습니다. 최찬봉은 자신이 딛고 선 땅이 야금야금 덕순이의 소유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자신이 이 집의 절대적인 주인인 양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권불 10년이라 그 위세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팔아먹을 땅도 돈이 될 만한 세간살이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최찬봉은 마침내 건드려서는 안 될 최후의 보루에 손을 대고 말았으니 그것은 바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대대로 내려온 기와집이었습니다. 운명의 추는 이미 기울어졌고 이제 그 거대한 역정흑의 막이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최찬봉에게는 그 구멍마저 막혀버린 듯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북풍한 설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최찬봉 댁대문이 부서져라 쾅쾅 울렸습니다. 그것은 저승사자의 노크 소리와도 같았던 빚쟁이들의 방문이었습니다. 최찬봉이 마지막 남은 집문서까지 담보로 잡히고 빌려 쓴 도박 자금마저 모두 탕진하자 참다 못한 빚쟁이들이 때로 몰려와 집을 비우라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봐라, 최찬봉은 썩 나오너라. 약속한 날짜가 지났으니 이 집은 이제 우리 것이다. 당장 세간살이를 빼지 않으면 모조리 불질러 버리겠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고함을 질러대자 안방마님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고 최찬봉은 사랑방 문고리를 부여잡고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사랑채 마루 끝에 걸터앉아 망연자야실에 있는 최찬봉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 혀라도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마저도 용기가 없어 주저앉아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을 가로질러 누군가 당당하게 사랑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 집의 천덕꾸러기 여종 덕순이와 병약한 머슴 만석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히 주인 앞에 고개도 못 들고 굽실거렸을 두 사람이었지만 이날따라 그들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발걸음에는 태산 같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찬봉은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들, 집안이 망해서 난리가 났는데 어디를 쏘다니다 이제야 나타나는 것이냐. 주인이 공영에 처했으면 몸으로라도 막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러나 덕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찬봉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보자기에 싼 묵직한 물건을 꺼내 최찬봉 앞 마루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보자기 매듭이 풀리자 그 안에서 누런 엽전 꾸러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빚쟁이들도 최찬봉도 울고 있던 안방마님도 그 엄청난 양의 돈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나으리, 이 돈이면 저 빚쟁이들을 돌려보내고도 남을 것입니다. 덕순이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최찬봉은 떨리는 손으로 엽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돈이냐? 네가 도둑질이라도 했단 말이냐? 덕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장터에서 짐을 나르고 품을 팔아 모은 제 피와 땀입니다. 나으리께서는 저를 미련한 곰이라 비웃으셨지만 저는 그 힘으로 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덕순이는 만석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집을 사고자 합니다. 빚을 갚아드릴 테니 대신 이 집과 남은 가재도구를 저희에게 넘기고 떠나주십시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최찬봉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감히 종놈들이 상전의 집을 사겠다니 예전 같으면 멍석마리를 당해도 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당장 길거리로 쫓겨나 거지가 되느니 차라리 이 돈을 받고 빚을 청산한 뒤 남은 돈이라도 챙겨 떠나는 것이 목숨을 부지하는 길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결국 최찬봉은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을 억누르며 집문서에 인장을 찍어 덕순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문서가 오가는 그 짧은 순간 주인과 종의 신분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더니 세상 천지 개벽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빚쟁이들은 돈을 받고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최찬봉 부부는 초라한 보따리 하나만 달랑 맨 차에 정든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최찬봉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호령하던 그 마당, 자신이 앉아있던 그 사랑채에 이제는 뚱뚱한 여종 덕순이가 주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덕순이는 떠나는 최찬봉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옛 주인에 대한 예의자, 지난날의 서름과 작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 집은 제가 잘 건사하겠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해진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덕순이와 만석이 부부가 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순이와 만석이가 새 주인이 된 후 최찬봉 댁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인의 고함 소리와 종들의 한숨 소리만 가득했던 집안에 이제는 웃음소리와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만석이는 타고난 학식을 살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훈장님이 되었고 덕순이는 넉넉한 인심으로 이웃을 보살피며 집안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갔습니다. 곡간은 다시 곡식으로 가득 찼고 떠나갔던 일꾼들도 하나둘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뚱뚱하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던 덕순이를 이제는 덕이 많은 부인이라 칭송하며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집을 떠난 최찬봉 부부의 소식은 한동안 끊겼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친척집을 전전하다 문전박대를 당했다느니 낯선 고을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느니 하는 흉흉한 이야기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꽃이 만발한 대문 앞에 거짓골을 한 노인 하나가 쓰러질 듯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넉마가 된 옷가지에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동자는 영락없는 거린의 모습이었으나 자세히 뜯어보니 그는 다름 아닌 최찬봉이었습니다. 오갈 데 없이 떠돌다 결국 체면불구하고 옛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그를 쫓아내려 하자 소란을 듣고 나온 덕순이가 급히 하인을 만류했습니다. 최찬봉은 덕순이를 보자마자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덕순아, 아니 주인마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염치 없는 줄 알지만 며칠 굶은 내 처가 불쌍해서 차마 그냥 죽을 수가 없어 이렇게 찾아왔소. 제발 밥 한 끼만 적선해 주시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동안 당한 서름이 생각나서라도 당장 소금을 뿌려 내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덕순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최찬봉의 더러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이 집은 본래 어르신 댁이었습니다. 지난날 저를 혹독하게 대하셨던 것은 사실이나 돌이켜보면 그 덕분에 제가 이를 악물고 살 수 있었으니 어찌 보면 제게는 스승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덕순이는 최찬봉 부부를 사랑채 뒷방에 머물게 하고 따뜻한 밥과 새 옷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일거리로 텃밭을 가꾸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는 그들을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떳떳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미질 한번 해본 적 없던 최찬봉이었지만 덕순이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복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 가꾼 상추가 자라고 제 손으로 수확한 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으며 최찬봉은 난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만석이와 마주 앉아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고 덕순이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내가 헛살았네, 헛살았어. 양반 껍데기만 쓰고 거들먹거렸지. 진짜 사람의 도리는 저 종출신 부부에게서 배우는구먼. 최찬봉은 죽는 날까지 덕순이네 집안일을 도우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덕순이와 만석이의 보살핌 속에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순이와 만석이의 이야기는 온 고을에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겉모습은 투박하고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품은 뜻이 크고 단단하면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포용으로 그를 감화시키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긴 채 말입니다. 뚱보 여종에서 대지주가 되고 끝내는 원수까지 품어 안은 덕순이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극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린 뚱보 여종 덕순이의 위대한 역전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다가 패가망신한 최찬봉의 최후가 인상 깊으셨나요? 아니면 원수에게 따뜻한 밥상과 보금자리를 내어준 덕순이에 대해 같은 마음씨가 더 기억에 남으시나요? 혹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운명을 개척한 그 불굴의 의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을 울렸던 장면이나 여러분이 느낀 점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이 모여 또 다른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식한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